네, 총선 후보 공천을 마무리 지은 여야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합니다. 150, 120, 40석을 여야 총선 마지노선으로 밝혔는데 과연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핫 이슈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정영훈, 이경희 정치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제 150, 130, 40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경희 기자가 이제 실제 느꼈던 것은 150석, 처음엔 180석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당초 공천하기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180석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자신감을 보였던 거죠. 예. 이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약 한 달 전부터 이제 공천 국면에 들어서면서 계속 잡음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이 사실 쏙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50석, 겨우 과반 정도를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 예. 실제로 탈당 행렬이 이어지면서 지금 과반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157석에서 146석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지금 어찌됐든 국민들이 보기에 그 계파 간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말을 잘못했다가는 조금 더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있고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낮춰서 150석 과반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비대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 접어드는데 이렇게 돼서 상황이 조금 안정되고 총선 앞으로 달려가다 보면 조금씩 이제 좀 목표치를 높여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나왔던 180석이 150석까지 내려갔지만 앞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목표치는 그렇다 이런.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종인 대표 체제로 들어오면서 107석 얘기 나오다가 지금 다시 130석까지 나왔습니다. 가능합니까? 글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150석, 이제 여당에서 150석 하는 것은 조금 엄살로 보이고, 이제 한때 아까 이 기자 얘기한 것처럼 170석 얘기까지 나왔는데 150석은 좀 엄살을 부린 것 같고, 지금 이제 세 당의 희망 의석수라고 보면 되겠는데, 희망 의석수 다 합치면은 320석, 그러니까 지금 총 의석수보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희망 의석수라고 보는데, 일단 130석, 더민주의 130석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관훈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현재 의석수 107석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라고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최대치로 잡았을 때 한 130석이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김종인 대표가 구원 등판을 하면서 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훈풍을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이 좀 죽을 쓰는 모습이다. 이런 그 관측이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더민주당은 좀 자신감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 이 국민의당은 지금 얼마죠? 지금 40석 얘기 40석. 나왔어요. 원래 이제 처음에는 40석 이상이었어요. 이제 처음에 창당을 했을 때 안철수 대표가 혈혈단신으로 나왔을 때 그다음에 탈당파가 계속 합류를 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조금 계속하면서 약간 좀 주춤한 경향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그 당 지지율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뭐 최근에 이제 그 어제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앞서서 더민주당에서 그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이 우리 이제 이런 총선 목표를 얘기하니까 맞불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20석은 좀 잘못된 보도다. 우리 40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3당 체제가 좀 구축이 돼야지 국민의당 또 더 나아가서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 가도도 좀 손쉽게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지를 이제 남길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맥시멈의 표현이고 또 재밌는 게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비례 8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비례를 10석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례 8번이 되려면 이제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이제 안철수의 책사로 불리지 않습니까? 8번 되려면은 한 18% 정도 나와야 됩니다. 정당 득표율이.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사항 플러스 국민의당 희망사항 요것들이 이제 같이 담긴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경희 기자,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는 국민의당이 크게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보기에 현재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뭐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발언 중에 하나가 김정은 정책위 의장이 사실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게 사실 지금 새누리당의 어떤 내심, 그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상황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야권 분열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180석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뭐 연대나 단일화 같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야 사실상 새누리당에게는 180석 그 이상을 뭐 150석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계속 응원을 내 마음속으로는 응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네. 새누리당이 계속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면 아 이번 선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김무성 대표 뭐 옥새 파동 이런 거 볼 때는 네. 야당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던가요? 일단 당 관계자는 일단 최근에 그 공천 파동이야 지금 여야 뭐 국민의당도 상당히 다 있죠. 자범이 나왔었는데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이 여론의 중심에 선 게 이제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이었습니다. 옥새 파동. 뭐 김무성 대표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네. 뭐 항명을 하다시피 하고 이런 게 나왔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반사 이익을 좀 얻지 않나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쭉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특히 이제 수도권 또 이제 호남에서 이 더 민주 간판을 달고 나오는 이 대표격인 후보들이 조금 그 당 기대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그런 이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좀 우리가 김종인 대표가 오면서 상당히 이제 당의 구원투수로서 이 좀 어지럽던 당을 좀 바로 세우고 또 당 지지율도 상당히 끌어올릴 역할을 하고 또 지지율도 조금 이제 반등의 기미가 있었는데 네. 이 결국은 이제 본선에 이 총선을 앞두고 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지지율 상승이나 이런 곳에까지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우려 섞인 얘기들이. 그래서 그 새누리당의,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새당이라고 하는데, 네. 이 새누리당의 어떤 그런 공천 파동이 그 우리 반사 이익을, 야당의 반사 이익을 좀 어느 정도 미쳤겠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기대보다는 적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당 관계자들의 솔직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뭐 이슈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붉은색 옷을 늘 입고 있던 유승민 의원이 하얀색 옷을 입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본인은 좀 낯설겠죠? 그렇죠. 많이 낯설 텐데 네. 보시다시피 새누리당 후보들은 기호 1번이 흰색으로 적혀 있고 그렇죠. 배경이 빨간색인 점퍼를 입고 있고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그 이른바 유승민계는 흰색 점퍼에 글씨가 숫자가 또 빨간색입니다. 아하,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있네요. 네, 네. 흰색 옷을 입었지만 그 새누리당에 뭐 조금 티를 조금 네. 내고 싶은 여지를 좀 남기고 싶은 그런 의도가 아직도 마음은 새누리당에 있다. 이런 거 그렇죠. 있죠. 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뭐 그 기호도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 같았으면 다 1번이었겠지만 지금은 유승민 의원이랑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5번이고 유성걸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가 좀 많다 보니까 7번 번호를 받았는데요. 항상 5번, 5번, 7번을 강조하면서 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소속 의원들이 지금 보면 다 흰색을 입거든요. 그렇죠. 뭐 인천의 안상수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다 흰색 점퍼를 입는데 유독 이제 유승민계 의원들만 관심을 받는 것이 함께 다니고 또 이렇게 연대 파괴력이 있는 지역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다니는데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나 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새누리당에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복당은 없습니다. 무소속 출마자들을 20대 국회 내에서는 절대 복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당의 보편적인 입장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탈당 전에 새누리당의 당협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걸고 있던 대통령의 사진도 그렇게 갖고 걸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다. 반납하셔야 되는 거다. 우리 대구의 주호영 의원님 또 다른 또 무소속 후보 또 대구를 벗어나서라도 우리 무소속 후보님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7년 된 당을 떠나면서 그 가슴이 아팠던 거는 뭐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 세 사람이 무소속으로 이렇게 출마하게 된 거는 저희들 나름 정말 그게 정의라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좀 지지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 사진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복당을 가지고도 그 친박과 또 비박계 간의 당 내에서도 벌써 신경전이 시작이 됐는데 네. 원유철 원내대표가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무소속 의원들 당선돼도 복당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예.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아직 그런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지를 열어뒀거든요. 원유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당원 당규상에 보면 그 공천 결과에 불복해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중대한 해당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복당이 가능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최고위원회가 대부분 친박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최고위 구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복당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친박계가 또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김무성 대표 책임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친박계가 당권을 쥐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제 제가 원유철 원내대표랑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되게 상당히 강조를 한 것이 있었는데 그 유승민, 이재호 의원뿐만이 아니다. 아하. 윤상현 의원도 나중에 복당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 얘기는 괜히 내가 비박계 안 받아들이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오해를 살까 봐.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 저에게 강조를 했던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 자신의 색깔을 너무 또 드러내는 것은 네.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당 얘기를 했는데 여당 얘기 전에 이 부분까지 하나 더 얘기를 해야겠네요. 정의화 의장 네. 얘기입니다. 네.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복당하지 않고 정치적 결사체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궁금한 건 과연 이 결사체가 만들어질 것이냐 그리고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따라갈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 의장이 사실 최근에 국민의당 생길 때도 그렇고 국민의당 간다는 얘기도 뭐 보도가 된 적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호남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실제로 정 의장은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호남에 출마하는 거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만큼 영호남 화합에 그 의사 시절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교류 단체 의사 신분의 교류 단체도 했었고, 그다음에 전 한나라당 안에 있던 지역화합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오랫동안 맡아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주 명예시민이고 네. 여수 엑스포, 광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이런 거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 국회의장까지 했으면 더 이상 국회의원 선수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고 또 새누리당에서 최근에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다고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본인이 평소에 생각해왔던 네. 그런 좀 정치 철학을 실현하는 쪽으로 좀 한번 본격적으로 움직여보자 이런 결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그 영호남 화합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지금 떠오르는 의원들만 해도 뭐 김부겸 의원이라던가 아하. 몇 분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이 계속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다면 어제 그 보도에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데 뭐 당선됐다고 다 바로 복당하는 것은 옛날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내심 뭐 어떤 뭐 그런 가능성 함께할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정의화 의장 관련해서 그럼 야당 쪽에서도 혹시 나중에 이 정의화 의장이 결사체에 갈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야당은 바로 몇 달 전에 큰 어떤 지형 변화가 좀 있었기 네. 때문에 또다시 이제 정의화 의장께서 어떤 여러 가지 목표하신 바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가장 이제 큰 변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뭐 어떻게 확답을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야당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 이제 김종인 대표가 또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예. 1박 2일 일정으로 내려갔는데 문제는 호남 민심이 과거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있을 때는 당연히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뭐 맹목적인 사랑을 보였다면 지금은 약간은 누구한테 사랑을 줘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 누가 더 호의적입니까? 호남 사람들은. 글쎄요. 김종인 대표의 말을 빌자면은 네.
그때 이제 관훈 토론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 문재인 정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어떤 그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호남에서 어떤 문재인 대표가 이제 등판하는 문제 또 연관이 되는데 그런 것에도 좀 난색을 좀 보연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 가서 조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내가 나를 믿고 이 표를 주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호남에 대한 상당한 그 대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 당은 문재인 당이 아니라는 것을 아하. 한번 강조를 하면서 어떤 호남 민심에 좀 그런 식으로 그 구애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감의 발로가 하나 공개를 하면은 주말에 일정이 끝나고 취재 기자들하고 이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네. 직접 이제 말이죠. 1시간 넘게 이제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술도 직접 따라주고 또, 이 소주가 달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취재 기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영입한 지금 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큰 표차로 수도권에서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사석에서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건 공개해도 되겠죠. 이 발언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그 자리가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면서 광주에 와서 상당히 그 자신감의 표현을 좀 했다는 거 그런 기류가 네. 현장 기자들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종인 대표가 그 전에도 뭐 나는 대장 체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 킹메이커 이제 더 이상 못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 당의 나 바지 사장 아니고 이 당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 호남에는 그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이 반문재인 요소를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결국 자신을 믿고 표를 준다면은 호남 상당히 이제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챙겨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예.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의 대통령 네. 얘기까지 나오는 대박론이 나왔습니다. 대박론이 뜨면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는 지연, 학연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다는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예, 정치인한테는 그 굉장히 뿔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제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도 상당히 주목되는 발언이었다고 보는데요. 내 뿌리가 호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자기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굉장히 미리 계산된 전략적인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약간 그 예전에 우리 뭐 같은 경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 DJP 그 연합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약간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는 비호남권 위주로 지금 총선 행보를 하고 있고요. 일단 김종인 대표는 가장 처음 선대위에서 활동하는 게 이제 호남 가고 오늘 충청 가고요. 그렇죠. 내일 이제 부산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광주에 대해서는 광주와 호남에 대해서는 결국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 또 이제 아까 그 호남 대통령은 물론 김종인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죠. 네. 이용섭 그 광산 전략본- 을에 출마하는 네. 이용섭 비대위원이 언론사 사장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김종인 대표 뜻과 상관없이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결국엔 이 뜻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 발언을 하면서 결국 문재인 대세론 지금 이제 호남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예. 호남 민심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 문재인 대세론을 일축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네. 결국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 국민의당 입장에서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이 현역 의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남, 광주 상당히 대단. 지금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론 컷오프 탈락을 했지만 사실상 강기정 의원을 빼면 더민주 의원이 없습니다. 네. 국민의당 의원 상당히 대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 이 호남 지분을 상당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발언으로도 국민의당 쪽에서는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예. 바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정영훈 기자가 보기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네. 전 대표가 네. 역할을 이미 나눈 것이냐. 즉 호남은 네. 김종인 대표가 맡고 네. 문재인 의원은 뭐 수도권이나 다른 네. 곳을 맡으세요라고 네. 이제 역할 분담을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김종인 대표가 새로운 생각을 갖고 내가 네.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예.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 어떻게 더 해석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과연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어떤 암묵적인 어떤 약속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근데 결정적으로 주목해봐야 될 대목은 중앙위에서 비례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비례대표가 중앙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김종인 대표가 생각했던 원래 안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이제 구 주류 세력이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친노나 친문재인 세력을. 그러면 지금 현재 김종인 지도부를 주류라고 했을 때 이 둘 간에 약간 신뢰가 깨진 부분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제가 문재인 측의 어떤 분하고 전화를 했을 때 그 말하자면 비호남권에서 계속 운동을 할 것이냐, 총선 행보를 호남도 한번 가시지 않을 것이냐. 뭐 김종인 대표가 이런 식으로 좀 난색을 보이지 않았냐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쪽은 아니다라고 상당히 좀 불쾌감을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사실상 둘 간에 어떤 중앙위를 거치면서 약간의 신뢰관계가 좀 깨지지 않았나 이런 관측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문재인 대표가 또 오늘 총선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어떤 입장과 멘트를 내놓을지 좀 네. 지켜보면서 예. 또 그 전략적 제휴가 맞느냐는 그런 부분은 이제 총선이 가까울수록 또 문재인 대표 행보와 맞물려서 참 좀 윤곽이 좀 네. 명쾌하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대표로 하는 비박계와 친박계 간의 좀 갈등 양상. 여기서는 또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네. 대표 간의 또 갈등 양상. 네. 근데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또 가장 힘든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힘듦 때문인지 눈물 한 방울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노무현의 눈물 이거와 또 비교하는 네, 쪽도 네, 얘기가 네. 있고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가장 중요한 대목은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제 눈물을 보였다라는 것인데 네. 현장에 있던 기자들, 현장 취재 기자들이 그걸 그 눈물 흘리는 모습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정치부 기자라면은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논란이 있고 예. 화면상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저도 찾아봤는데 저희 카메라가 못 잡은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있고요. 네. 또 이건 넘어가고 일단 최상용 후원회장이 페이스북에 이 안 의원이 밤중에 이제 불쑥 찾아와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그 술 한 잔을 권했다는 건데 예. 이 끊었던 술까지 마셔야 되는 안철수 의원의 고민이 상당히 깊고 왜냐하면은 지금 노원병이 상당히 좀 어렵게 돌아가고 있고 더군다나 국민의당도 몰린 상황에서 자 이거를 어떻게 한번 돌파를 해볼 것이냐 김종인 대표가 또 호남에 가서 때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관시켜 보면은 안철수 대표의 어떤 그 향후에 상당히 또 독해진 어떤 그런 모습. 결의에 찬 모습도 나올 수 있고 오늘도 같은 경우도 김종인 대표의 이제 경고를 하면서 더 이상 우리 당 후보 모욕하지 말아라. 네. 이제 발언 강도도 조금 세지고 있거든요. 안철수 대표 좀 결기에 찬 모습을 좀 더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 대한 이슈를 여야 정치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